그 엄청 저예산 작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어들인 작품입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훨씬 큰 거대 괴수가 뉴욕 땅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반전 영화 하면은 무조건 나오는 게 또 뭐 메멘토, 식스센스. 저는 그 라인업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고딕 호러 하면은 무조건 튀어나와야 되는 게 또 저는 헬레이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들 우리나라 최악의 영화 하면은 무조건 꼽히는 영화 중 하나가 바로 이 그 다음은 바로 범죄 영화입니다. 범죄 공포 영화라고 한다면은 그냥 범죄 스릴러라는 것을 넘어서 아직도 잡히지 않은 범인에 대한 공포심? 그런 것을 강력하게 높여놓은 영화가 바로 조디악이라는 영화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살인 씬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좀 끔찍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타 고어 영화라든가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들보다 더 좀 눈뜨고 보기 힘들고 옆구리가 막 시린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국형 범죄 영화, 연쇄살인마 영화 이런 것들에는 우리 동네라는 작품이 있을 수 있겠고 추격자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고어 영화인 동시에 이 범죄 공포 영화인 악마를 보았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이 악마를 보았다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작품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작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히 무섭게 잘 만든 작품인 것 같긴 해요. 또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겠죠. 불쾌한 영화 등급표 맨 끝 상단에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영화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대 대죄를 주제로 한 영화예요. 그 안에 등장하는 뭐 살인 장면이라든가 매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고 마지막 반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브래드 피트의 그 완전 막 덜덜 떨고 있는 그 장면이 마치 제 거울을 보는 듯한 같은 충격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을 수 있겠고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23 아이덴티티 그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덴티티라는 옛날 작품이 있는데 다중인격자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떤 호스텔에 묵으면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거였나? 여러 가지 인격을 다양하게 막 갈아 끼우면서 살인을 해 나가는 그런 범죄 공포 영화인데 엄청 재밌고 엄청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반전 영화 하면은 무조건 나오는 게 또 뭐 메멘토, 식스센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이덴티티도 그 라인업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라는 영화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작품을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나면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선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초반에 이 영화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기도 했었죠. 그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로 제가 너무 사랑에 마다하지 않는 파운드 푸티지라는 장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파운드 푸티지는 파운드 푸티지, 영상이라는 뜻으로 등장인물들이 직접 촬영한 필름이나 비디오가 나중에 발견되어 공개되었다는 그런 설정을 가진 공포영화 기법 및 장르인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자기가 직접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1인칭 시점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극도의 현장감과 공포감 그리고 한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시선 옆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점을 달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대단한 그런 공포 장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저는 아리씨 바로 뽑고 싶고 크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트릭 브라이스의 소름, 원제는 크립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어떤 공고가 올라와요. 공고가 올라오는데 브이로그 같은 걸 찍는 사람인가 봐요. 자기를 찍어주는 브이로그를 하루 찍어주면 하루에 $1,000를 주겠다라는 그 파격적인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그 당시 환율로 따졌을 때도 $1,000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주인공 또는 호구 같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원을 해서 빌런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처음에 되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사이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을 촬영을 해주면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점점 더 기괴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말 그대로 소름이 돋는, 따라가면서 같이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되는, 진짜 진정한 사이코를 만나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떤 반전이 있겠는가라고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피해자 주인공이 되게 바보 같은 면이 있고 호구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인류애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성향 때문에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곤지암 VHS 저주받은 비디오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가장 기념비적인 영화 한 편이라고 한다면 바로 블레어 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영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의 플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캐나다였나 어디 마녀숲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대학생들이 취재 같은 거를 하면서 기록에 남기고 일대에 사는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이 마녀숲에서 마녀를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정보들을 막 캐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마녀에 대한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은 뭐 남아있는 게 없었지만 그 마녀를 그렸던 그 그림을 보니까 진짜 기괴하고 섬뜩한 그림이 형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녀를 직접 체험을 해보러 이 대학생 무리들이 캠코더를 들고 그 숲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캠핑을 하고 텐트 치고 자기들끼리 야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촬영을 한 작품인데, 근데 그 안에서 불길한 징조들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돌무덤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괴이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마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마녀의 모습은 실질적으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들고 있는 카메라 그리고 보이고 있는 반응, 이런 것들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것을 목격했는지 대충 유추가 가능한 그런 플롯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진짜 무섭고 섬뜩한 작품이었고, 당시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뭐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없었고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그 당시에 기술적 한계 또는 통신적인 한계를 빌미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노이즈 마케팅을 함으로 인해서 더더욱이 성공시켰던 작품이기도 했어요. 페이크 다큐식인데 그 영화 초반에다가 이 모든 것은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이다, 이런 떡밥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막 열광하고 헷갈려하고 그랬던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 엄청 저예산 작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어들인 작품입니다. 진짜 기념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이고, 블레어 위치라는 것의 성공을 빌미로 다른 여러 파운드 푸티지 작품들이 많이 성행을 하기도 했어요. 더 포킵시 테이프스도 이 장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 다음은 바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현상들을 매개로 한 공포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물리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오는 공포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장르인데, 문이 저절로 꽝 닫히고 가구가 움직이고 여기저기 막 칼이 떨어지고 애가 사라지고 TV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갑자기 TV 채널이 바뀌면서 이상한 형상들이 등장한다거나 이런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주제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982년에 폴터가이스트라는 대놓고 제목을 쓴 영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시디어스라는 작품이 있고 컨저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들이 인간들을 괴롭히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악명 높은 영화로도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파라노멀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본 지가 이제 한 10몇 년이 넘어가는 영화인데 처음에 봤을 때 그 공포를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 무섭게 봤었고 지금도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장르는 바로 광대입니다. 근데 광대라는 것이 참 복합적인 매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놀이공원에 아이들을 웃게 하고 사람들을 웃게 하고 자신을 희화화해서 살신성인을 보임으로 인해서 남들을 웃겨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광대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현대로 들어와서는 이제 광대는 웃긴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그 의미와 궤가 달리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광대 하면 무조건 광대 공포증이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죠. 랄랄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왜 광대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공포를 느끼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은 먼저 감정을 잘 안 읽히고 기괴한 웃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얼굴 자체가 가짜이고 과장되어 있는 분장이라거나 어떻게 보면은 기괴해 보일 수 있는 화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표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가 보여져 있지 않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느껴지기도 하고, 인간은 타인의 표정으로 그에 대한 안전과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광대는 그것을 완전히 차단을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웃고 있지만 위험해 보이고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이 불안을 만드는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얼굴들 보고 있으면은 묘하게 그 불쾌한 골짜기가 떠올라요. 언캐니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물이나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을 닮으면 닮을수록 친밀도와 호감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어느 지점 한 80에서 90% 정도 그 사이에 급격하게 이 호감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불쾌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광대라는 것은 이 불쾌한 골짜기를 크게 빠지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된 입이라든가 번진 눈, 비정상적으로 큰 미소 이런 것들이 뇌 자체가 인간은 맞는데 뭔가 잘못됐다라고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20년대 또는 1900년대 초반에 있는 그 광대들이랑 애들이랑 이렇게 안고 사진 찍은 거 보면 애들 전부 다 얼어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봐도 그 사진들 무섭거든요.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공포 릴스 요새 보면은 노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였더라? I know you belong to me. 이거 보고도 되게 섬뜩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서운가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괴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뮤직비디오가 하나 남아있는데 애들이 노래를 열심히 합창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I know you belong to some. 그거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광대 공포증을 유발하는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뭔가 불쾌한 느낌이, 그 크리피한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친구 일화인데, 자기 학교에 광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걔를 그냥 이제 애들끼리 장난치고, 그때 짓궂은 장난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험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한번 웃기면 그만이니까 순수 재미 이런 건데, 그 책상 아래 보면은 밑에 이렇게 책상 서랍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광대 사진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걔가 그거를 꺼냈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응급차 오고 그 후두부 쪽에 여기 찢어져가지고 꼬매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듣고 나서 진짜 개념 존나 없네. 근데 재밌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튼 광대 공포증을 또 크게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 그리고 테리파이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광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끔찍한 부분이 있겠지만, 잇 같은 경우에도 광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냥 무섭게 생겼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 무서운 장르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몰입을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식 있잖아요.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요새 막 커뮤니티에 사람들 주식 떨어지면은 그 광대가 막 이렇게 진짜 이번엔 자살한다고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그런 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제 무섭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밤에 봐도 그냥 좀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좀 순수 웃김, 조롱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이코패스들이 등장하는 공포 영화입니다.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뭐 뻔한 이야기 하고 싶진 않고, 고전 영화 사이코, 양들의 침묵 이런 얘기 하려고 꺼내온 거 아니고요. 초자연, 귀신 그런 거 그딴 거 없고요. 감정이라든가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남을 괴롭히고 고문을 하는 것이 이 공포 영화의 중심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없고 정상인처럼 위장해 있는 데다가 계산되어 있는 폭력 또는 계산되지 않고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공포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아닌 느낌에서 오는 위험함과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코 또는 양들의 침묵 이런 영화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은 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영화를 꺼내와야겠죠. 바로 헨리, 살인마의 초성화,
이 작품을 일단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뭐랄까요? 여기에 이제 헨리라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인데, 우리가 일을 하고 밥을 먹잖아요. 왜 밥을 먹고 일을 하나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헨리는 의무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여요. 그게 무슨 뭐 당연히 비질란테 같은 어떤 스스로의 정의감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당연히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죽여야 되니까, 난 때 되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죽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해 나갑니다.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사람을 썰어 나가는, 거기에서 오는 공포감이 대단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헨리 역을 맡은 그 사람이 바로 마블에서는 욘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블에서는 굉장히 악당 같아 보이지만 츤데레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진짜 끔찍한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 영화를 하나 추천드리고, 살인마 재개집 무조건 추천드려야겠죠. 그리고 제 채널 초반에 또 해설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코패스 기질을 타고난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조슈아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알잖아요, 애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근데 이 사이코패스 애가 맨살을 넘는 개천재입니다. 개천재여가지고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는 애인 거죠. 그러면서 나쁜 행동들을 저지르고 자기 갓난아이 동생을 살해를 하고, 이런 내용이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영화였고요. 결국에는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부모를 떠나서 삼촌의 집에 이제 입양돼서 사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결국에는 그 부모가 끝없는 나락을 가게 되고, 아이의 농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영화였고, 내가 저런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벌써부터 막 깝깝한 느낌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영화가 또 다른 의미로 또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거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뭐 안 봐도 되고, 그 집어치워도 되고, 조슈아 또는 너무 잔인하진 않은 헨리 살인마의 조상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마 재개집도 너무 잔인해서 여러분들은 추천 못 드리겠어요. 젖가슴 동전 지갑이라거나 과부 가족 다 쏴 죽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토악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추천 감히 못 드리겠는. 그 다음은 바로 악마가 매개로 나오는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컬트라는 장르, 그 안에,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커다란 교차점이 있는 장르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는 분리화해서 이야기해볼 법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빙의, 엑소시즘, 그리고 악마와의 계약, 그리고 악마, 숭배, 산탄적 존재가 현실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엑소시스트, 그리고 드래그 미 투 헬, 오맨이라는 영화가 이 장르의 대표적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도 이제 약간 조슈아 같은 격으로 악마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애인데, 오맨이라는 것이 불길한 징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전 영화지만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탄생됐다라는 것에 넘어서 이 아이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나고 불길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악마적인 모먼트들이 들어가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연출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관련돼서 게임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여기에다가 설명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드래그 미 투 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각광을 받았던 영화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좀 놀라웠는데,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배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랑 악마 숭배자들 중에서도 약간 복수심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만의 결투를 이뤄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작품이었고, 마지막에 그 복수에 성공하나 했을 때 나락으로 어떻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말이 되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약간은 독특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었고, 혹자는 이 영화를 보고 진짜 개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꽤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딕 호러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독특하고 약간만 비틀면 악마적인 또는 인간의 가장 광적인 모습, 그리고 다크 판타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고딕 호러라는 것이 음습한 공간, 벌어지는 사건들을 조명을 하고 있고, 금지된 욕망, 그리고 종교,
의식, 광기와 집착 이런 것들이 주요된 핵심 매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특히 또 추천드리는 건 기에르모 델 토로의 악마의 등뼈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것도 거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열화되어 있는 화질과 그 다크 판타지의 여러 요소들을 다 같이 이렇게 담고 있는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기르모 델 토로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그 미장센을 안 꼽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대단하게 멋지게 봤던 작품이었고, 델 토로 감독 덕분에 제가 스페인 그리고 라틴, 아르헨티나 영화들에 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이런 장르 또는 막 아스트랄로 가버리는 그런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면은 공포를 넘어서 조도로프스키라든가 타르코프스키 작품들도 꽤나 볼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또 장르를 넘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고딕 호러 하면은 무조건 튀어나와야 되는 게 또 저는 헬레이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레이저는 진짜 대단한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 최신작들에서는 뇌절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좀 놔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진짜 세계관 독특하고 그 비주얼이라든가 BDSM 끔찍한 이 고어씬 이런 것들이 진짜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한 장르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저 이거 헬레이저 시리즈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최근 좀 근데 헬레이저 1, 2, 3까지는 진짜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딕 호러, 악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오컬트라는 호러 장르가 있겠죠. 오컬트 영화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 그리고 종교, 주술, 의식 이런 것들을 한 공포 장르입니다. 특유의 그 폐쇄된 공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마을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 뭔가 사이비 같은 종교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을 시켜놓고 그들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단 종교라거나 뭐 금서, 주술, 의식 이런 것들이 커다란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괴물 같은 존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세계관이 특정 집단의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까 심리 공포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만, 오컬트 장르의 대표격으로 바로 미드소마가 있을 수 있겠고요. 유전, 그리고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곡성과 불신지옥이 이 안에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미드소마의 어머니격 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위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 시골 지방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러 가게 돼요. 어떤 뭐 섬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13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애가 실종을 당했다고 해요. 그 여자애의 발자취를 뒤지고 따라가 보려고 하는 한 경찰의 열렬한 수사 끝에 밝혀지는 끔찍한 이 마을의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폐쇄된 지방 시골에서 벌어지는 재물, 축제, 그리고 모든 이들이 북한 주민들처럼 막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이 안에서 막 다 보이게 되는 건데, 마치 그들끼리 하나의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고 이단 신앙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이면을 계속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퇴폐적이기까지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독특한 분위기의 스코틀랜드 지방 음악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잘 녹여 넣음으로 인해서 그 기괴함을 한층 더 높였고, 이 영화의 상징성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그다란 이런 셀레스티리얼 같이 생긴 나무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위커맨인 거죠. 태양신 같은 건데, 이 안에다가 여러 가축이랑 사람을 넣어가지고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주인공이 결국에는 그 제물 안에 갇혀가지고 화형당하고 죽어버려요. 마지막에 막 사람들한테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태양신 같은 건 없다고 설득을 하고, 자기가 믿는 기독교의 신한테 주여 저를 구하소서, 저를 이런 고통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하지만 주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해주시지 않고 밝은 태양만이 떠오르는 채로 이 영화가 끔찍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미드소마랑 어떻게 보면은 괴가 비슷하다기보다 거의 뭐 똑같은 영화인데, 이것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만한 영화예요. 70년대 특유의 그 약간 열화된 화질이라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또 당시 시대 상황에 알맞게 폐쇄되어 있는 스코틀랜드 지방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볼만한 구석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러브크래프트라는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크툴루 신화라는 것이 탄생함으로 인해
인해서 발생된 또 다른 호러 장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코즈믹 호러라는 것입니다. 코즈믹 호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도 어렵고 경험하기라는 더더욱 어려운 굉장히 추상적인 공포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거대한 초자연적인 힘 또는 절대 대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함으로부터 얻는 무력한 공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되게 독특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포죠. 그리고 그런 장르고, 그래비티, 미스트, 클로버필드, 이벤트 호라이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을 보고 B급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전혀 B급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SF라는 그런 장르, 그리고 SF 호러라는 특수한 장르라는 것에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고어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워낙에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고, 어떻게 좀 후속작 같은 거 안 만들어주나 기대감도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공포 영화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저한테는 공포 영화였거든요. 우주라는 불강력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상만 해도 저는 무서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미스트, 박재범이 쓴다는 달바 미스트 그런 거 말고 곤충들이 졸라 커지는 공포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결말 고트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는 잔인한 영화라든가 영상들은 아무리 봐도 벌레들은 못 봐요. 바퀴, 거미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있으면 그냥 잡긴 잡는데 그것들을 억지로 막 이렇게 클로즈업 해놓는 이런 영상들은 죽어도 못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벌레 이런 것들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저한테는 진짜 보기 힘들었고, 그 안에 막 엄청 커다란 괴수라거나 끔찍한 것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한없이 작아지는, 괴물로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괴수물로서는 꽤나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버필드 같은 경우에도 그 파운드 푸티지 장르 해당이 되면서도 이 코즈믹 호러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훨씬 큰 거대 괴수가 뉴욕 땅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괴수가 이 땅을 싹 쓸어 버리고 있는데, 그로부터 도망을 치고 막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든 영화예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어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이 클로버필드를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지만 공포 영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조건 귀신 이야기는 무조건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혼령 또는 영혼이 제4의 구간 이런 것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그 귀신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 땅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게 되는 것인데, 제가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가지게 만들었던 주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링, 착시나리 이런 영화들이 다 그냥 귀신에 관련된 영화죠. 그리고 뭐 기담이 있을 수 있겠고, 알포인트도 뭐 귀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주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있는데 거기에 토시오라는 아이와 가야코라는 여자 그리고 남편 뭐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뭐에 홀려가지고 일가족을 다 살해하고 자기도 아마 자살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한이 많은 귀신들이, 영들이 구천을 떠돌면서 이 집에 지방령으로 남으면서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면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토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주얼이 너무너무 무섭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제 식겁을 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연출을 하게 했는데, 진짜 잘 만든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거 지금 혼자서 다시 보라고 하면 잘 못 보겠어요. 무서워서. 그 정도로 되게 무서운 영화고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지금 봐서 보는데 약간 유치한 부분이 있지만 최고의 공포 영화 중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이퍼 리얼리즘 공포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잖아요. 초현실주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컨셉을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아방가르드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이해를 하고 보는데 되게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서던리치, 소멸의 땅이 있을 수 있겠고, 더 셀, 비바리움, 맨이라는 작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비바 라 무에르테라는 작품이 있어요. 스페인 영화입니다. 이게 엄청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는 작품이고요. 몽환적인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몽환적이라기보다는 섬광공포증을 좀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고, 기괴하고 불쾌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죽음 만세라는 의미고요. 비바 라 무에르테가 스페인 반군과 그 정부가
정부군의 공식 슬로건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이라는 것도 되게 독특한데 여러분들 이 작품은 아마 찾아서 잘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스페인 내전이 막바지로 향하던 당시에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판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판도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파시스트 정부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밀고 한 것이 바로 자기 어머니일 것이라는 그런 의심에서 모든 생각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아이가 느끼게 되는 감정, 꾸는 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괴하고 공포스럽고 초현실적인 악몽의 이미지들을 많이 띠게 돼요. 그 와중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문제들이 이 작품에서 튀어나오게 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증의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고 의심하게 되는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작품이었어요.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끔찍한 장면들이라든가 이미지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보라색으로 쫙 물들었다가 빨간색으로 쫙 물들었다가 살해하는 장면을 막 넣었다가 막 이런 되게 눈이 아플 정도로 괴이한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쾌한 영화 등급표 여기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페르난도 아라발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의 감독이었고요.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 정부와 이제 반군과의 극렬한 내전 당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잔혹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비평가들로부터 굉장한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황금종려상을 탄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존 레논이랑 그의 연인인 오노 요코가 이 작품을 엄청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꼭 뭐 추천을 한다 또는 봐야 한다라는 수준의 영화는 아닙니다. 좀 공포스럽고 안에 끔찍한 장면들도 조금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추천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흥미로운 작품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외에도 지금 더 소개를 할 장르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감이 있고요. 고어 영화를 리뷰하고 충격적인 영화를 리뷰를 하고 그런 다큐도 리뷰를 하는 제 채널 특성상 그 하위 장르에 대해서 또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 밑에들은 어떤 작품들이 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나눠보는 시간들을 앞으로도 가져볼 거예요. 그것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자면은, 저는 다큐만큼 웃긴 게 없고 다큐만큼 잔인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리뷰했던 모든 영상 통틀어서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장의사 오르조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119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유튜브인데 다큐멘터리를 직접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에요. 근데 굉장히 현실감 있고 리얼리스틱하게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원래는 캐나다에서 시작했던 잡지사였고 완전히 이제는 제국처럼 커져버린 회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 채널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다큐라든가 저널리즘 컨텐츠를 올리는 대표 채널이 되게 되었고요. 바이스라는 채널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전쟁 지역을 직접 취재를 한다거나 마약, 범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포르노 산업, 그리고 다크웹, 깽단 이런 이야기들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이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해본 거야. 어때?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본 건데, 이런 식으로 다큐를 만들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직접 진짜 위험한 곳으로 가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때로는 선정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은 날 것 그 자체입니다. 제가 그저께 봤던 이 채널에 다큐가 하나 있었는데 Child Kidnapping in Kyrgyzstan 이란 내용의 다큐였어요. 직역을 하자면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벌어지는 신분 납치라는 것으로 직역이 되겠죠. 썸네일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키르기스스탄에서 벌어지는 신분 납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다큐입니다. 비슈케크라는 곳에서 촬영진이 다큐를 촬영을 하는데 집중 조명하는 게 이 나라의 구석진 지방에서 어떤 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가를 취재한 것이죠. 유목민족이고 UFC의 오롤바이라는 선수가 이 키르기스스탄 소속이기도 하죠. 본격적으로 화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혼을 당하기 위해서 납치당한 여자들이 여러 남자들에 의해서 잡혀 끌려나가
나오는 게 나오는데 차에 태워가지고 손, 발 이런 것들을 다 막 묶어놔요. 이렇게. 그리고 막 울면서 저항을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자기 마을로 그대로 차 타고 데려가 버립니다. 저항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면사포 씌우고 그 안에 천막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결혼식 의식을 거행을 해버려요. 너희는 이제 부부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여자들이 울고 몇 날 며칠을 집에 가겠다고 보내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그 안에다 가둬놓고 울면서 지치길 기다려요. 그냥 거부하건 말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결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극적인 피해자들이 몇 날 며칠을 발버둥 치고 저항을 하는데 아무도 눈 깜짝 안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소나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눈치채고 여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거기에 순응해서 살고 있는 것이었고요. 거기에 어떤 부부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됐다. 그래서 납치를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내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잡혀가지고 여기 와서 눌러앉게 됐다. 그럼 그거를 둘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한 명 납치를 하러 가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취재진이 직접 같이 이거를 취재하러 온 거니까 어떤 개입이 없이 그냥 이 사람들 차에 타가지고 같이 따라가게 된 거죠. 건장한 청년들이 신부 구출 밴이라는 명목의 차에 딱 타가지고 가요. 그리고 쭉 가다가 차에서 쭈르르 내린 뒤에 거기서 물을 깃고 있는 여자의 한 명을 잡아다가 납치해갖고 그대로 데리고 갑니다. 결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키르기스스탄의 어린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해가지고 무수하게도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 쉽게 그것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이 폐쇄되어 있는 지방에서의 이 악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카메라를 거부하면서 이것은 그냥 우리만의 문화일 뿐인 것이다 막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인적이 드물고 폐쇄된 곳에 뿌리 깊은 악습이라는 것은 쉽게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 진짜 마지막으로 존재 자체가 공포인 영화를 하나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쭈굴레 살레라는 영화예요. 흔히들 우리나라 최악의 영화 하면은 무조건 꼽히는 영화 중 하나가 바로 이 쭈굴레 살레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이게 진짜 불쾌하고 역대급으로 잔인한 영화예요. 거의 약장수급. 도대체 이 족같은 영화는 장르가 뭔가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쭈굴레 살레 같은 영화는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한다. 장르적으로 보면 에로 스릴러, 관능 드라마, 경우에 따라 B급 감성 섹시 코미디의 느낌도 있음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거 진짜 과학적인 영화고요. 저 이거 약간 가문의 영광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폭들 나오고 좀 저급한 개그 펼치는 그런 영화들이랑 비슷한 영화인데 되게 못 만들고 엉성해서 이 영화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보면은 인신매매, 유인, 약취 이런 오만 악질적인 행동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배우들을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대하고 이거 진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악명 높은 영화들에 대해서 궁금증으로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건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시아준수 노래 중에 이 노래 웃기지 같은 그런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불쾌하고 싫은 지는 웃기려고 만든 영화고 노래인데 듣는 사람이랑 보는 사람은 불쾌해 미칠 것 같은 그런 영화까지 이제 추천을 하면서 추천이래 이야기하면서 이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길게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를 1, 2편 나눠서 편집본을 내보낼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여러분들이랑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간만에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만 이렇게 주구장창 파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 이런 식으로 꺼내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많이 나눠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많이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영화들 쓰레기 같은 영화들을 전혀 추천드리지 않았거든요. 다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딥한 조금 더 마이너한 취향 쪽으로 더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보도록 할 거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컨텐츠로 즐겁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진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너무 사랑합니다. 좋은 일들 많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멋진 영상,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딥그린이었습니다. Louisiana Purchase, I'll tell you what it means. It means I'd like to sell you New Orleans. Come on, come on, and you all can go to town, way down in New Orleans. Louisiana salesman with nothing in his jeans. That's why I'd like to sell you New Orleans. Come on, come on, and do all the things there are to do in New Orleans. Where does that heat come from? That rhythmic beat come from? And that red meat come from? New Orleans, Louisiana Purchase. I told you what it means. So won't you let me sell you New Orleans?